순대국밥 한 그릇 얻어먹을 수 있겠니? 낡은 점퍼에 구겨진 바지, 며칠은 못 씻은 것 같은 행색으로 국밥집 문을 밀고 들어선 노인이 힘없이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그 노인은 다름 아닌 수천억 자산가 강한건설의 회장 강원식이었습니다. 주방에서 나오던 여자는 잠깐 굳었지만 이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오셨어요. 여자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국밥 한 그릇을 노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조용히 밀었습니다. 그 종이를 본 순간 70평생 흔들린 적 없던 노 회장의 눈이 천천히 붉어졌습니다. 이 여자는 왜 자신을 내쫓은 시아버지를 위해 그것을 준비해두고 있었을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이 여자의 이야기 처음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겠습니다. 박세진이 강태준을 처음 만난 건 26살 늦가을이었습니다. 당시 세진은 작은 무역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태준은 강한건설 3세로 누가 봐도 반짝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첫 만남에서 태준은 세진에게 거침없이 다가왔고 세진은 그 당당함이 싫지 않았습니다. 태준은 집안 배경 같은 건 아무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중요한 거라고, 내가 좋으면 그만이라고 했습니다. 세진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평범한 집안에서 자란 세진에게 그 말은 오래도록 가슴 한켠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말이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1년 남짓 연애를 하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세진의 부모님은 딸이 좋은 집안으로 시집간다며 기뻐했고 세진도 그날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환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이 끝나고 시댁 문턱을 넘는 순간부터 세진은 뭔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시어머니 박정숙 여사는 세진을 처음 보는 날부터 눈빛이 달랐습니다. 반기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위아래로 훑어보는 값을 매기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첫 인사를 나누는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건넨 첫 마디는 우리 태준이 고생이 많겠네였습니다. 세진을 향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향한 말이었고 그 말 안에는 세진에 대한 평가가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세진은 그날 밤 혼자 욕실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멍하니 거울을 바라보다가 괜찮다고, 잘할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속삭이듯 되뇌었습니다. 시댁 생활은 처음부터 녹록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크고 작은 집안 모임마다 세진을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친척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세진은 늘 구석에 앉아 음식을 나르고 설거지를 했으며 대화의 중심에 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세진이 차려낸 음식에 흠을 잡았고 세진이 차린 상차림에 눈살을 찌푸렸으며 세진이 입은 옷에 한마디씩 얹었습니다. 그 말들은 언제나 비슷한 결로 끝났습니다. 우리 집 스타일이 아니야. 세진이 어떻게 해도 이 집 스타일이 될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배경이 없다는 말은 직접 하지 않았지만 그 말은 공기 중에 늘 떠돌았습니다. 명절이면 더 심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친구들이 찾아오는 날이면 세진은 아예 방 안에 있으라는 눈치를 받았고 태준은 그런 어머니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세진이 조용히 눈치를 보며 부엌일을 하고 있으면 태준은 거실에서 웃음소리를 내며 앉아 있었습니다. 세진은 태준에게 서운하다는 말을 몇 번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하는 것 같다고, 나도 이 집 식구인데 왜 저러냐고 했습니다. 태준은 그때마다 피곤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원래 저래. 내가 좀 맞춰줘. 세진은 그 말이 칼처럼 박혔지만 꼭 참았습니다. 맞춰주면 달라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했습니다.
제삿날 새벽 4시에 일어나 전을 부쳤고 시어머니 생신에 몇 주 전부터 준비했으며 시댁 어르신들 병원 예약을 세진이 직접 챙겼습니다. 하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세진이 잘할수록 그게 당연한 일이 되어갔습니다. 잘해도 칭찬은 없었고 조금만 빈틈이 보이면 바로 지적이 날아왔습니다. 세진은 그 집에서 며느리가 아니라 일꾼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강원식은 세진에게 직접적으로 구박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세진 편을 들어준 적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세진에게 심한 말을 할 때도, 태준이 세진을 무시하는 말을 할 때도 강원식은 그냥 신문을 펼치거나 TV를 켰습니다. 못 들은 척, 못 본 척이었습니다. 세진은 처음에는 그게 중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 침묵은 중립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외면이었습니다. 자기 아내가 자기 아들이 저러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 그것도 하나의 선택이었습니다. 세진은 강원식을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 집에서 자신을 사람으로 봐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 가끔 밤에 혼자 누워있을 때 가슴을 눌러왔습니다. 그래도 세진은 버텼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울고 싶은 날에도 웃었고 지치는 날에도 일어났으며 포기하고 싶은 날에도 다시 알치마를 둘렀습니다. 세진이 버틸 수 있었던 건 태준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사랑했던 기억 때문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지방 같은 건 상관없다던 그 말, 내가 좋으면 그만이라던 그 목소리가 점점 희미해지면서도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진은 버텼습니다. 언젠가는 달라질 거라는 희망 하나를 붙들고 7년을 그 집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이 완전히 꺼지는 날은 세진이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준이 낯선 여자와 함께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오수연이었습니다. 태준은 세진을 보며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할 말이 있어. 세진은 그 순간 이미 알았습니다. 7년이 끝났다는 것을. 태준은 짧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같이 살기 어렵다고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위자료도 재산 분할도 없었습니다. 세진이 가져갈 것은 자신이 가져온 것뿐이었습니다. 세진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억울하다는 말도, 왜 그러냐는 말도, 울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비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소리가 아무도 듣지 못하는 방식으로 세진의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세진은 그날 밤 조용히 도장을 찍었습니다. 떨리는 손을 들키지 않으려고 테이블 아래로 한번 꽉 쥐었다가 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짐을 쌌습니다. 오래 살았던 집인데 짐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세진이 이 집에서 진짜 자기 것으로 만든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짐을 들고 현관문을 나서는 날 아무도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도 태준도 오수연도 없었습니다. 텅 빈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을 향해 걷는데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진아. 강원식이었습니다. 세진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강원식은 마당 한켠에 서서 세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 후에 강원식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마웠다. 그것뿐이었습니다. 세진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눈물은 골목을 다 빠져나간 뒤에야 났습니다.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러움도 억울함도 허탈함도 아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눈물은 고마움에 가까웠습니다. 7년 동안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을
마지막 순간에 들었다는 것이 세진의 가슴 어딘가를 오래도록 건드렸습니다. 세진이 짐을 풀어놓은 곳은 서울 외곽의 낡은 반지하 월세방이었습니다. 보증금도 넉넉하지 않았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은 하루에 2시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시댁에서 나올 때 가져온 건 옷 몇 벌과 작은 가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7년을 살았는데 손에 쥔 게 이것뿐이라는 사실이 첫날 밤 세진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세진은 오래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울 만큼 울었으면 일어서야 한다는 걸 세진은 몸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진은 일찍 일어나 씻고 구인 광고를 뒤졌습니다. 서러움을 곱씹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세진은 처음 몇 달을 식당 아르바이트로 버텼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서서 일했고 퇴근하면 발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시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시댁에서 눈치 보며 밥을 차리던 것과 달리 여기서는 일한 만큼 돈이 생겼고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세진은 그게 홀가분하다는 걸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자신이 번 돈으로 밥을 사 먹고 자신이 선택한 자리에서 잠을 자는 것이 이렇게 단단한 느낌인지 결혼 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세진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1년쯤 지났을 때 세진은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국밥집을 열겠다는 거였습니다. 번듯한 가게도 아니었고 큰 꿈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자기 자리에서 파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가게를 열기까지 쉬운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보증금을 마련하느라 1년을 더 모았고 인테리어는 아는 사람 도움을 받아 직접 했으며 간판은 동네 철물점 아저씨가 싸게 달아줬습니다. 가게 이름도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세진 국밥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름이 너무 투박하다고 했지만 세진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자기 이름을 내건 가게에서 자기 방식대로 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처음 열던 날 아침 세진은 혼자 의자를 닦으면서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누구한테 자랑할 수도 없었고 축하받을 사람도 없었지만 가슴 한켠에서 작고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를 잡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게 자존감이라는 걸 세진은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국밥집은 천천히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처음 몇 달은 손님이 없어 재료를 버리는 날도 있었지만 세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국물 맛 하나만큼은 제대로 내자는 생각으로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였습니다. 뼈를 오래 우려낸 국물은 깊고 진했으며 세진이 직접 담근 깍두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단골 손님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났습니다. 점심시간이면 근처 공장 직원들이 줄을 섰고 저녁에는 퇴근길 어르신들이 한 그릇씩 드시러 들어왔습니다. 세진은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친절했지만 먼저 말을 많이 걸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을 정성껏 내어드리는 것, 그게 세진이 할 수 있는 전부였고 세진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세진이 자기 삶을 조금씩 추스르고 있을 무렵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강원식이 아프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식을 전해준 건 시댁 근처에 살던 세진의 오랜 지인이었는데 강원식이 병원을 오가고 있다는 말을 슬쩍 흘렸습니다. 세진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 곳이 묘하게 움직이는 걸 느꼈습니다. 원망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7년 동안 한 번도 편을 들어주지 않았고 아들이 이혼을 통보하던 날에도 막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진의 머릿속에는 자꾸 그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마지막 날 마당에서 들었던 그 낮고 조용한 목소리.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마웠다.
그 한마디가 세진에게는 7년 중 유일하게 사람 대접을 받은 순간이었습니다.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시대의 방식대로, 가부장의 방식대로 살아온 늙은 사람이었습니다. 세진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 한마디를 오래도록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며칠을 망설이다가 세진은 조용히 결심을 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강원식을 만나러 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혹시라도 필요할 때를 위해 준비를 해두고 싶었습니다. 접수 창구에서 간 기증 관련 적합성 검사를 신청했고 몇 가지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며칠 후에 나왔습니다. 적합 판정이었습니다. 세진은 그 결과지를 집으로 가져와 서랍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누구에게 알릴 생각도 없었고 대가를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강원식이 알게 되든 모르게 되든 그건 세진에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혹시라도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자신이 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세진은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는 그렇게 세진의 서랍 안에서 오랫동안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세진의 국밥집은 그 후로도 변함없이 돌아갔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하고 문을 닫고 다음 날을 준비했습니다. 누가 봐도 평범한 하루하루였습니다. 세진은 시댁 이야기를 입 밖에 낸 적이 없었고 강태준 이야기도 강원식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늘을 살았습니다. 그게 세진이 선택한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세진이 잊으려 했던 것들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강한건설에 관한 소문이 조금씩 들려오기 시작한 건 세진이 국밥집을 연 지 2해가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태준이 경영을 맡은 뒤로 회사가 흔들린다는 말, 오수연이 회사 돈에 손을 댔다는 말, 강원식이 병세가 깊어졌다는 말들이 세진의 귀에 조각조각 닿아왔습니다. 세진은 그 소문들을 듣고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육수 냄비를 저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이미 해두었으니까요. 서랍 안에 조용히 접혀있는 그 종이 한 장처럼 세진은 그냥 자기 자리에서 기다렸습니다. 강한건설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 태준이 경영 전면에 나선 지 얼마 되지 않아서였습니다. 강원식이 병석에 눕기 시작하면서 회사 운영을 사실상 태준에게 넘긴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태준은 아버지가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것들을 물려받았지만 그것을 지키는 방법은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결정은 늘 빠르고 화려했지만 깊이가 없었고 주변의 쓴소리를 듣기보다는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골라 들었습니다. 임원들 사이에서는 진작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태준 앞에서 그 말을 꺼낼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수연이 그 자리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수연은 태준 옆에 붙어 있는 것만으로도 회사 전체를 쥐고 흔드는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태준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항상 오수연의 귀에 먼저 들어갔고 오수연의 의중과 다른 방향으로 일이 흘러가면 어느 순간 그 일을 주도했던 사람이 회사를 떠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회사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모두 알게 됐습니다. 오수연의 심기를 거스르는 것은 곧 회사를 나가는 것과 같다는 것을요. 그래서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고개를 숙이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데 급급했습니다. 그 사이 오수연은 회사의 돈이 흘러가는 방향을 조금씩 아주 교묘하게 바꾸고 있었습니다. 강원식이 그 낌새를 알아챈 건 병상에서였습니다. 몸은 점점 쇠약해지고 있었지만 머리는 여전히 또렷했고 회사에서 올라오는 보고서들을 읽으면서 강원식은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숫자들이 맞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수익이 났어야 할 사업에서 손실이 잡혔고 분명히 정리됐어야 할 비용들이 여전히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강원식은 태준을 불렀습니다. 태준은 별것 아니라는 듯 웃으며 설명했지만 그 설명은 강원식의 의심을 가라앉히기보다 오히려 더 키웠습니다. 태준은 아버지가 걱정하는 게 못마땅한 눈치였습니다. 이제 자신이 하는 일이니 믿고 쉬라는 말투였습니다. 강원식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대화 이후로 강원식의 얼굴에서 편안함이 사라졌습니다. 강원식의 병명은 강경하였습니다. 처음 진단을 받은 것은 꽤 오래전 일이었지만 초기에는 약으로 관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병세는 빠르게 악화됐습니다. 담당 의사는 강원식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약으로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렵고 간이식을 받지 않으면 시간이 많지 않다고요. 강원식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오래 생각했습니다. 70평생을 살아오면서 죽음이라는 것을 막연하게만 생각했는데 이제 그것이 눈앞에 구체적인 형태로 다가와 있었습니다. 무섭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원식을 더 힘들게 한 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이대로 눈을 감으면 너무 많은 것들을 정리하지 못한 채 떠난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식 수술을 받으려면 적합한 기증자가 필요했습니다. 가족 중에서 먼저 검사를 받아야 했고 담당 의사는 아들인 태준이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강원식은 태준에게 연락했습니다. 태준은 처음에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날 태준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연락이 왔는데 일이 생겼다고 다음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강원식은 아무 말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다음 약속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태준은 또 오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오수연이 몸이 안 좋다는 이유였습니다. 강원식은 병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오지 않는다는 사실보다 그 이유가 오수연 때문이라는 사실이 강원식의 가슴을 더 깊이 찔렀습니다. 담당 의사 김 선생은 조심스럽게 강원식에게 다른 가능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가족 중 적합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 뇌사자 기증을 기다리거나 생체 기증 의사를 밝힌 다른 사람을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기자 명단에 올리면 되지만 언제 순서가 올지는 알 수 없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강원식은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이 이제 자신에게 허락된 선택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김 선생이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확인해 볼 게 하나 있다고 몇 년 전에 한 분이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아두셨는데 적합 판정이 나왔었다고 했습니다. 강원식이 눈을 떴습니다.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김 선생은 차트를 한번 확인하고 나서 조용히 이름을 말했습니다. 박세진이었습니다. 강원식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몸이 굳는 것 같았습니다. 박세진. 아들이 내쫓은 전 며느리였습니다. 7년을 무시당하고 아무것도 못 받고 쫓겨난 그 여자가 그것도 이혼당한 이후에 자신을 위해 조용히 검사를 받아뒀다는 것이었습니다. 강원식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 선생도 말이 없었습니다. 병실 안이 조용했습니다. 강원식의 머릿속에서는 세진이 짐을 들고 대문을 나서던 날의 뒷모습이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아무 말 없이 고개 한번 끄덕이고 나간 그 모습이 이렇게 오래도록 강원식의 가슴 어딘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강원식은 창밖을 보며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리고 오랜 침묵 끝에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가야겠어.
김 선생이 놀란 눈으로 바라봤지만 강원식의 눈빛은 이미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강원식이 병원을 나선 날은 흐린 아침이었습니다. 평소라면 기사가 대기하고 있었을 테고 수행원이 일정을 챙겼을 테지만 그날 강원식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병실 옷장에 걸려있던 낡은 점퍼를 꺼내 입고 구겨진 바지를 그대로 걸쳤습니다. 거울을 한번 봤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볼은 깊이 패여 있었으며 눈 아래는 거무스름하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수천억 자산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래 아픈 늙은이의 얼굴이었습니다. 강원식은 그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금 이 모습이 오히려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체면을 차리고 갈 자격이 자신에게 없다는 걸 강원식은 알고 있었습니다. 세진의 국밥집 주소는 김 선생을 통해 어렵지 않게 알아냈습니다. 강원식은 버스를 탔습니다. 오랜만에 타는 버스였습니다. 사람들 틈에 끼어 손잡이를 잡고 서 있는데 아무도 강원식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회장 양복을 입고 수행원을 거느린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낡은 점퍼를 입은 말없는 노인이었으니까요. 강원식은 그 익명의 느낌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싫지는 않았습니다. 평생 강한건설 회장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살았는데 오늘만큼은 그냥 늙은 사람 한 명으로 있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버스는 서울 외곽 골목길로 접어들었고 강원식은 창밖으로 흘러가는 낡은 건물들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세진의 국밥집은 좁은 골목 안쪽에 있었습니다. 간판은 작고 단순했습니다. 세진 국밥이라는 글자가 흰 바탕에 검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강원식은 골목 입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발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뭐라고 해야 할지, 세진이 문을 열어줄지, 아니면 그냥 돌아서 버릴지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오갔습니다. 강원식은 이제까지 살면서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어야 했던 순간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무릎을 꿇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서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여기서 돌아가면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강원식은 크게 숨을 한번 들이쉬고 천천히 발을 내디뎠습니다. 국밥집 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따뜻한 국물 냄새가 먼저 났습니다. 점심시간이 막 지난 터라 손님은 두세 명뿐이었습니다. 주방 쪽에서 그릇을 닦던 세진이 인기척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세진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강원식이 누구인지 모를 리 없었습니다. 7년을 한 집에서 살았던 시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세진은 놀란 기색을 금방 추슬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오셨어요. 강원식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쫓겨난 사람이 쫓아낸 사람을 저렇게 맞이한다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강원식은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세진은 물 한 잔을 가져다 놓고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강원식은 잠시 테이블 위를 바라보다가 힘없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작았습니다. 나 지금 아무것도 없다 순대국밥 한 그릇만 먹을 수 있겠니? 그 말 속에는 여러 겹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끼니를 구하는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면서도 세진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돈도 없고 권력도 없는 늙은이 앞에서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강원식은 그 시험의 답이 이렇게 빨리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세진은 아무 말 없이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뚝배기에 담긴 순대국밥이 나왔습니다.
국물은 뽀얗고 깊었으며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세진은 국밥을 내려놓으면서 깍두기와 새우젓도 함께 챙겨뒀습니다. 강원식은 그 국밥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뭔가를 따지거나 계산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래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 모금 떴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면서 이상하게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따뜻한 것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주변 사람도 아무도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묻지 않고 뭔가를 내어준 적이 없었는데 이 여자는 그냥 국밥을 줬습니다. 강원식이 국밥을 반쯤 비웠을 때 세진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서랍을 열었습니다. 손이 잠깐 멈칫하는가 싶더니 접혀있던 종이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조용히 밀었습니다. 강원식은 그 종이를 내려다봤습니다. 병원 이름이 적힌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몇 년 전이었습니다. 세진이 이혼한 직후였습니다. 내용을 읽었습니다. 간 기증 적합성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강원식은 그 종이를 손에 쥔 채로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70평생 떨지 않던 손이 그 종이 한 장 앞에서 떨렸습니다. 세진은 강원식의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변명도 요구도 없었습니다.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강원식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이걸 갖고 있었냐고, 왜 아무 말도 안 했냐고요. 세진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혹시 필요하실 것 같아서요. 그게 다였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이 없었습니다. 강원식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테이블 위로 떨어졌습니다. 수천억짜리 회사를 일군 사람이, 평생 고개 한번 숙인 적 없던 사람이, 전 며느리가 운영하는 작은 국밥집 구석 자리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세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국밥이 식지 않도록 뚝배기 뚜껑을 덮어줬습니다. 그것이 세진이 할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강원식이 국밥집을 나선 날 이후로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무언가가 생겼습니다. 적대감도 아니었고 화해라고 부르기도 어색했습니다. 그냥 오래 쌓였던 것들이 그날 조용히 내려앉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강원식은 병원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내내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세진을 시험하러 갔는데 정작 무너진 건 자신이었습니다. 망한 줄 알면서도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국밥을 내어준 여자, 이혼당한 이후에도 조용히 검사를 받아두고 아무 말 없이 기다린 여자. 강원식은 평생 사람을 볼 줄 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온 강원식은 김 선생을 불렀습니다. 수술을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김 선생은 세진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했고 강원식은 직접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강원식은 세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번호를 누르는데 손이 다시 떨렸습니다. 세진은 2번 만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강원식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겠냐고, 이건 작은 일이 아니라고, 몸에 부담이 크다고 했습니다. 세진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결정한 거예요. 강원식은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전화를 끊지 못했습니다. 세진이 먼저 조심히 들어가 쉬시라고 하고 나서야 통화가 끝났습니다. 강원식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수술 일정이 잡히고 세진은 사전 검사를 위해
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의료진은 세진에게 수술의 위험성과 회복 기간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간의 일부를 기증하는 것은 기증자에게도 적지 않은 부담이었습니다. 회복에는 몇 달이 걸릴 수 있었고 그동안 국밥집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세진은 그 모든 설명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얼굴에 두려움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진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래전에 이미 마음을 정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동의서에 서명을 하면서 손이 잠깐 멈칫했지만 세진은 천천히 그리고 단단하게 서명을 마쳤습니다. 그 종이를 내려놓으면서 세진은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세진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한편 태주는 아버지가 수술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을 뒤늦게 전해 들었습니다. 기증자가 생겼다는 말에 안도하는 기색이 역력했고 누가 기증하는지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기증자가 박세진이라는 말을 들은 순간 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오수연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는데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태준은 이상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왜 세진이 그런 걸 하냐고, 무슨 속셈이냐고 했습니다. 오수연은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저 여자가 그냥 하겠냐고, 분명히 뭔가 바라는 게 있을 거라고, 아버지한테 잘 보여서 뭔가 챙기려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태주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는 세진의 행동이 순수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이유 없는 친절은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태주는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아버지를 걱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세진을 막으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세진이 왜 그러는지 직접 따져보고 싶었습니다. 강원식의 병실 앞에서 세진과 마주쳤을 때 태주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왜 이러는 거냐고, 이혼한 사람이 왜 여기까지 나타나냐고 했습니다. 세진은 태준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쿵 내려앉았을 텐데 이상하게도 지금은 아무 감정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서운함도 원망도 그리움도 없었습니다. 세진은 짧게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필요하신 것 같아서요. 그리고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태주는 그 뒷모습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수연은 태준이 병원에서 돌아온 날 밤 강원식의 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수술이 잘 되면 강원식이 회복할 테고 그러면 회사 문제도 다시 불거질 거라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손댄 것들이 드러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태주는 그 말을 들으며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오수연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수술 전에 강원식에게 잘 보여둬야 한다고, 세진이 치고 들어오기 전에 먼저 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태주는 그 말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위독한 상황에서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그게 나중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이 생각하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들의 몫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생사가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이었습니다. 강원식은 그런 아들의 속내를 모르지 않았습니다. 오래 살면서 사람 보는 눈이 생겼고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진작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들이라는 이유 하나로 외면해왔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제는 달랐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흐린 하늘을 바라보면서 강원식은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방식, 자신이 지켜온 것들, 자신이 외면해온 것들에 대해서요. 태준에게 물려줄 것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과연 태준에게 가야 하는 것인지 강원식은 처음으로 진지하게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의 끝에는
언제나 세진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국밥을 내어준 여자, 이혼당하고도 조용히 검사를 받아둔 여자, 망한 줄 알면서도 종이 한 장을 내민 여자. 강원식은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수술날 아침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세진은 새벽 일찍 눈을 떴습니다. 잠을 깊이 자지 못한 것은 아니었는데 눈이 저절로 떠졌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잠시 누워 있었습니다. 오늘 이후로 몸이 예전 같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회복하는 동안 국밥집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세진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수를 하고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겁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곳에 이것이 옳은 일이라는 확신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세진은 거울에서 눈을 떼고 문을 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강원식은 이미 수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세진이 병실 앞을 지나치는데 강원식이 침대에 누운 채로 세진을 불렀습니다. 세진이 문 앞에 멈춰서자 강원식은 한참 동안 세진을 바라봤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눈빛만 있었습니다. 그 눈빛 안에는 미안함과 고마움과 부끄러움이 한꺼번에 담겨 있었습니다. 강원식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다. 딱 두 글자였습니다. 세진은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수술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강원식은 세진의 뒷모습을 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조용히 울렸습니다. 수술은 예정보다 길어졌습니다. 대기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태주는 오수영과 함께 병원에 왔지만 수술이 길어지자 자리를 비웠습니다. 중요한 약속이 있다고 했습니다. 강원식의 담당 간호사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버지가 수술실에 있는데 자리를 뜨는 아들의 뒷모습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수술실 밖 대기실은 오후 내내 텅 빈 채로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세진을 위해서도 강원식을 위해서도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빈 의자들이 말해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오늘이 얼마나 쓸쓸한 것인지를요. 수술은 8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의료진은 두 사람 모두 잘 됐다고 했습니다. 강원식의 몸은 새로운 간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세진은 회복실에서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옆구리 쪽이 묵직하게 눌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진은 눈을 뜨자마자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쉬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수술이 잘 됐다고 말해줬습니다. 세진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햇살이 길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세진은 그 빛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다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강원식이 회복실에서 처음 의식을 찾았을 때 옆에는 담당 의사 김 선생만 있었습니다. 태준도 오수연도 없었습니다. 강원식은 눈을 뜨자마자 세진이 어떻게 됐냐고 물었습니다. 김 선생은 수술이 잘 됐고 세진도 회복 중이라고 했습니다. 강원식은 그 말을 듣고 눈을 다시 감았습니다. 안도의 숨이 길게 새어나왔습니다. 한참 후에 강원식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태준이 왔냐고요? 김 선생은 잠시 왔다가 갔다고 했습니다. 강원식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을 감은 채로 있었습니다. 더 이상 확인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강원식은 그것들을 이미 알고 있었고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강원식이 회복하는 동안
바깥에서는 조용히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강원식이 병석에 있는 사이 회사 내부에서 흘러나온 자료들이 조금씩 외부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수연이 수년에 걸쳐 회사 자금을 빼돌렸다는 정황이 담긴 문서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소문 수준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구체적인 금액과 경로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강원식의 오랜 측근 중 한 명이 조용히 자료를 정리해 관련 기관에 제출한 것이었습니다. 태주는 그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오수연을 다그쳤지만 오수연은 이미 발을 빼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모르는 사이 오수연은 자신에게 불리한 것들을 조용히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그제야 자신이 오수연에게 이용당해왔다는 것을 느꼈지만 이미 늦어 있었습니다. 강원식은 회복하면서 조금씩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측근을 통해 보고를 받았고 오수연과 관련된 비리의 전모를 알게 됐습니다. 강원식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분노가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는 뜨겁게 타오르는 종류가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깊었습니다. 강원식은 자신이 너무 많은 것을 외면해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들의 됨됨이를, 며느리의 본색을, 그리고 진짜 가족이 누구였는지를요. 강원식은 천천히 몸을 추스르면서 마음속으로 결심을 굳혀갔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잡아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세진에게 가는 것이었습니다. 오수연에 대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강원식이 퇴원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수년에 걸쳐 강한건설의 자금을 빼돌린 정황이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드러났고 관련 기관은 오수연을 정식으로 소환했습니다. 오수연은 처음에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태준이 시킨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료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수연의 이름이 적힌 계좌로 흘러들어간 돈의 흔적이 선명했고 오수연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문서들도 하나둘씩 나왔습니다. 오수연은 결국 모든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화려하고 당당하던 그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조사실에 앉아있는 오수연은 그냥 작고 초라한 사람이었습니다. 태주는 오수연이 조사를 받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오수연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고 변호사를 선임하느라 남아있던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회사는 이미 신뢰를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주요 거래처들이 하나둘씩 등을 돌렸고 직원들은 동요했으며 강한건설이라는 이름이 더 이상 예전과 같은 무게를 갖지 못한다는 걸 업계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원식은 태준을 보면서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태준에게는 어떤 말보다 무거웠습니다. 강원식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들이니 내가 감당해야 한다고요. 태준은 그 말을 듣고 아무것도 말하지 못한 채 돌아섰습니다. 오수연은 결국 법적 처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횡령과 배임 혐의가 인정됐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태준도 일부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경영 판단의 실패를 넘어서 오수연의 행위를 묵인하거나 방조했다는 정황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법정에서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람을 피우며 세진을 내쫓던 날의 당당함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방청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이 저렇게도 되는구나 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왔습니다. 오수연은 재판이 끝나고 태준 곁을 떠났습니다. 이용할 것이 없어진 자리에는 미련도 없었습니다.
태주는 그렇게 혼자 남겨졌습니다. 강원식은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마음속으로 오래전부터 결심해온 것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유 원장을 고치기 위해서였습니다. 변호사는 강원식의 뜻을 듣고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강원식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말없이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강원식은 천천히 그리고 또렷하게 자신의 뜻을 밝혔습니다. 강한건설의 지분과 개인 자산 전부를 박세진에게 남긴다고 했습니다. 태준에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변호사가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강원식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변함없다고요. 유 원장의 서명을 하면서 강원식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무거웠던 것이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야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세진은 그 사실을 한참 후에야 알게 됐습니다. 강원식이 직접 말해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강원식의 측근 변호사가 세진을 조용히 찾아와 전달했습니다. 세진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습니다. 유산을 바라고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세진은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정말이냐고, 아버님이 직접 그렇게 하신 거냐고요. 변호사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강원식이 직접 결정한 것이고 누구의 강요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세진은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니, 이미 나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을 세진은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러가도록 뒀습니다. 세진이 강원식을 다시 찾아간 것은 그로부터 며칠 후였습니다. 강원식은 자택에서 요양 중이었습니다. 세진이 찾아온다는 말을 듣고 강원식은 오랫동안 준비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진이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강원식은 준비했던 말들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세진을 바라봤습니다. 세진도 강원식을 바라봤습니다. 수술 이후로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강원식의 얼굴은 많이 야위어 있었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맑았습니다. 세진은 손에 들고 온보온 도시락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순대국밥이었습니다. 강원식은 그것을 보고 낮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세진도 작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말없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강원식은 세진에게 유 원장에 대해 직접 말했습니다. 세진이 사양하려 했지만 강원식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건 보상이 아니라고, 그냥 제자리를 찾아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7년 동안 이 집 식구였던 사람이 아무것도 없이 쫓겨났는데 그게 맞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세진은 강원식의 말을 듣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이 메어왔습니다. 강원식이 말을 이었습니다. 자신이 막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외면했던 것들에 대해서 짧지만 진심이 담긴 말들을 했습니다. 세진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서럽지 않았습니다. 오래 기다렸던 무언가가 마침내 도착한 것 같은 그런 눈물이었습니다. 세진이 강원식의 유산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이건 자신이 바라던 것이 아니었고 이걸 받으면 자신이 해온 것들의 의미가 달라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대가 없이 한 일이 결국 대가로 돌아온다는 것이 세진에게는 오히려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강원식이 한 말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이건 보상이 아니라 제자리를 찾아주는 거라는 말이요. 세진은 그 말의 의미를 천천히 곱씹었습니다.
7년을 살면서 아무것도 갖지 못했던 것, 아무것도 못 받고 나온 것, 그것이 맞지 않았다는 것을 강원식도 알고 있었습니다. 세진은 결국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강원식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오히려 그 마음을 외면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강한건설은 강원식이 회복하면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오수연이 빠져나간 자리, 태준이 망가뜨린 것들을 강원식의 측근들이 하나씩 수습했습니다. 강원식은 직접 경영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오랜 임원들에게 힘을 실어줬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자리를 맡겼습니다. 회사가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가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했지만 방향만큼은 제대로 잡혔습니다. 강원식은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었다는 것에 안도했습니다. 만약 그날 세진을 찾아가지 않았다면, 만약 그 국밥 한 그릇을 받지 않았다면, 만약 그 종이 한 장을 보지 못했다면 강원식은 아무것도 모른 채 눈을 감았을 것입니다. 그 생각이 들 때마다 강원식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세진은 유산을 받은 이후에도 국밥집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회복 기간이 끝나고 몸이 어느 정도 돌아왔을 때 세진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새벽에 일어나 육수를 끓이는 것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제 그럴 필요가 없지 않냐고 했습니다. 돈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왜 굳이 그 힘든 일을 계속하냐고 했습니다. 세진은 그 말에 그냥 웃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세진에게 국밥집은 돈을 버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자리, 자신이 만들어낸 공간이었습니다. 시댁에서 눈치 보며 밥을 차리던 것과는 달리 여기서는 세진이 주인이었습니다. 그 느낌을 세진은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이 생겨도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의 온기는 다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강원식은 퇴원 이후로 세진의 국밥집을 자주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이었는데 어느새 2번이 됐고 날씨가 좋은 날이면 그냥 걸어서 오기도 했습니다. 강원식이 오면 세진은 말없이 국밥을 내왔습니다. 강원식은 천천히 먹었습니다. 두 사람이 긴 대화를 나누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했습니다. 강원식은 그 조용한 시간이 좋았습니다. 평생을 소란스럽게 살았는데 이렇게 말없이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을 앞에 두고 앉아 있는 것이 이렇게 편안한 줄 몰랐습니다. 세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강원식이 조용히 앉아 국밥을 먹는 모습을 보면서 세진은 이상하게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오래전에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무언가가 조용히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태주는 그 이후로 세진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수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두 사람의 이름은 종종 뉴스에 올랐지만 세진은 그 이름을 들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용서했다는 말도 맞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이 세진의 삶에서 더 이상 자리를 차지하지 않게 됐다는 것이 정확했습니다. 세진이 신경 쓸 일이 아니었습니다. 세진은 자신의 하루를 살아가는데 집중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손님을 맞이하고 저녁에 문을 닫는 것. 그 반복 안에서 세진은 조용한 단단함을 쌓아갔습니다. 어느 늦가을 오후 강원식이 국밥집에 들어서면서 처음으로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요즘 어떠냐고, 몸은 괜찮냐고 했습니다. 세진은 국밥을 내오면서 괜찮다고 했습니다. 강원식은 잠시 국물을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살아있어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세진은 그 말을 듣고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두 사람은 그 말 이후로 다시 말이 없었습니다.
강원식은 천천히 국밥을 먹었고 세진은 주방에서 다음 국물을 준비했습니다. 골목 밖으로는 늦가을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국밥집 안은 따뜻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세진의 이야기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복수도 없었고 통쾌한 반격도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살아온 사람이 결국 자기 자리를 찾은 이야기입니다. 무시당하고 쫓겨난 자리에서도 사람에 대한 예의를 잃지 않았던 것, 아무도 모르게 준비해뒀던 종이 한 장이 결국 모든 것을 바꾼 것, 그리고 가장 단단한 것은 언제나 가장 조용한 곳에 있다는 것. 세진은 그것을 몸으로 증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순간이 있으신가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조용히 해온 순간들이요. 그 순간들이 쌓여서 결국 가장 중요한 자리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세진의 이야기가 말해주고 있습니다.